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공학과의 박재호 교수입니다. 오늘 특강은 함께 CKA 자격증 문제풀이 특강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서비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컨테이너 안 쓰는 회사를 좀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또 그 중에서도 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로 쿠버네티스가 사실상의 디팩토, 즉 표준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짧은 시간 안에 이 쿠버네티스 전반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일단은 이 자격증 문제풀이에 좀 집중을 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고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소개부터 범위, 그 다음에 시험의 화면에 대한 예시,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함께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소소하지만 실제로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생각보다 가격이 조금 비싼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95불, 현재 하나로 하면은 한 50 몇만 원 정도? 그 정도 금액이고요. 여기에 교육과정까지 함께 하면은 거의 600불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금액만 들으시면 너무 비싸 보여요. 왜냐하면 국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뭐 7, 8만 원?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아무래도 국제 자격증이라서 좀 비용이 좀 있습니다. 대신에 한번 떨어지셔도 무료로 재응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쿠버네티스, 즉 CKA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실습형 시험이에요. 우리가 이론을 외워서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로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요구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자격증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문제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1회에서 합격하면 가장 좋겠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시험을 보면 거의 유사한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외로 2회째에 합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자격증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시험 시간은 2시간입니다. 2시간이 생각보다 뭐 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CKA 시험을 처음 보시면 아마 시간이 정말 부족하실 겁니다.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명령어라던가 혹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이라면 바로바로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찾으려면 사실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작성은 안 했는데 문제가 랜덤이고요. 한 16에서 18문제 정도 이렇게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당 대략 한 10분 내외로 좀 해결을 하셔야 되고 또 이게 영어다 보니까 또 생각보다 또 요 해석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 기준은 66%예요. 생각보다 뭐 높을 수도 있고 또 낮을 수도 있습니다. 3분의 2를 맞추시면 합격을 할 수 있고요. 시험은 완료 후에 자동으로 채점을 해서 거의 다음날 거의 바로 이 결과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별도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이 3년이 지나면 다시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자, 특징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습형 시험이고요. 즉 직접 내가 컨피그레이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직접 명령어를 이용해서 얼마나 이 리소스를 잘 다룰 수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어떤 인터넷 페이지 혹은 저장소에다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보는 건 불가능하고요. 별도의 지정된 브라우저와 또 지정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는 그 이미 격리된 그 환경 안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게 되고요. 혹시라도 의도치 않은 다른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감독관들이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가 이제 경고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다만 쿠버네티스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문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만 가지고도 모든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범위를 보면 CK 같은 경우에 결국 클러스터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리소스, 그다음에 트러블 슈팅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그런 것들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보면 크게 5가지 도메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반적인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할지, 그 다음에 워크로드와 스케줄링, 그 다음에 서비스와 네트워킹,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에러에 대해서 트러블 슈팅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웨이트가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문제를 보면 크게 의미가 없이 그냥 골고루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약간 화질이 좀 좋지는 않은데요. 이게 이제 공식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그 시험 예시 화면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는 사실 2분할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현재 우리가 몇 번 문제를 풀고 있고 어디 클러스터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원하는 태스크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색깔이 파란색인데 또 이렇게 이런 볼드 처리 파란 색깔 돼 있는 것들은 실수하지 말라고 클릭하는 순간 자동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타이핑 칠 필요는 없고요. 자, 이렇게 반을 나눴다고 했을 때 이 오른쪽은 내가 실제로 작업하는 작업 공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상 그냥 우리 리눅스 O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눅스 OS의 그 GUI 화면을 나타나게 되고요. 내가 터미널을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이어폭스를 실행시켜서 이쪽에서는 실제 작업을 수행하고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이 공식 도큐먼트를 통해서 이 내용을 검색하고 같이 이제 시험을 풀어 나가는 그런 형태의 화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문제마다 이게 총 몇 점짜리 문제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CKA도 도큐먼트 가면 재밌는 게 이렇게 치트시트라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어떤 컨피그레이션을 만드는 그런 운영과 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명령어들에 대해서 일일이 친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쿠버네티스를 운용할 때 여기 보시면 kubectl, 큐벳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치게 되는데요. 이 명령어가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수도 없이 명령어를 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걸 하나하나씩 치게 되면 굉장히 시간 소요가 나오겠죠. 그래서 에일리어스를 써서 그냥 짧게 굳이 큐벳 컨트롤이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K만 입력해도 저게 적용되게끔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쓰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숏 네임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뭐 편한 그 역량에 맞춰서 별도의 이런 명령어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또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CKA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당연히 이 기본적인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선 이 쿠버네티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클러스터 안에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자, 이 클러스터 안에서도 컨트롤 플레인과 노드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 컨트롤 플레인은 쉽게 말해서 이 클러스터 전반에 대해서 제어를 담당하는 영역이고요. 자, 이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러스터 안에서 실제 운용이 되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를 보시면 API라고 되어 있어요. 이쪽 보면 API 서버가 있습니다. 자, 이 API의 역할은 이 클러스터로 들어오는 모든 요청에 대해서 처음 맞닥뜨리고요. 그 요청이 정말 적합한지, 그리고 적합하다면 이 요청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까지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etcd라고 작성이 좀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에서 이름이 여기 있죠. 자, etcd. 일반적으로는 이제 etcd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이 etcd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러스터를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값이 필요하게 됩니다. 뭐 어떤 구성이라던가 상태라던가 어쨌든 이런 것들을 키 밸류 형태로 저장하는 그런 금고 같은 구성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위 이제 클러스터 금고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만큼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저 SCD가 날아간다면 이 클러스터 자체의 값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 SCD를 복구하는 방법도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케줄러가 있고요. 내용 중에는 여기 하단에 이 스케줄러가 있습니다. 이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파드를 가장 우리가 이제 쿠버네티스를 운영할 때 가장 작은 단위가 이제 보통 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파드를 배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노드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배포를 해야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이제 스케줄링을 말 그대로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매니저는 이렇게 노드 안에 배포된 파드들이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지 그것들을 관리해주는 구성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이 노드 안에 있는 구성 요소 두 개가 또 있는데요. 위쪽을 보면 큐블렛이라고 하는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큐블렛 같은 경우에는 이 노드 안에 위치해 있고요. 네, 에이전트 형식이고 이 안에서 뭐 이런 파드들의 운영이라던가 뭐 제거, 삭제라던가 이런 것들, 수정이라던가 이런 모든 행위를 담당하는 핵심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는 그런 구성 요소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 여기 큐브 프록시라는 것을 또 보실 수 있는데, 자, 이 큐브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내부에서 어떤 네트워크 통신이 일어날 때 사용하는 구성 요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이 노드에 어떤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운영하는 어드민들, 운영자들은 이렇게 클러스터로 바로 질의를 해서 이 쿠버네티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어드민이 이 클러스터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플로우가 어떻게 되냐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이 API 서버가 우선적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받은 이후에 정말 어드민이 맞고 이게 파드를 배포해야 되는 명령어다. 그렇다면 스케줄러에게 그 파드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되고요. 이 스케줄러는 그 요청받은 파드에 따라서 지금 현재 노드 상태를 확인하고 가장 적합한 3번 노드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요청을 받은 큐블렛은 파드 스펙을 가지고 여기에 맞는 파드를 실제로 이 안에 배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배포할 때에는 그냥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 파드 안에 컨테이너가 사용할 이미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는 또 외부에 있는 어떤 레퍼지토리에다가 요청을 해서 가져오고 배포하는 그런 식의 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 정도만 아셔도 우선은 우리가 실제 문제에 접근할 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바꿔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는 이제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특정 유료 강의를 이제 결제하시면 이런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런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또 이 환경을 이용해서 실제 기출문제를 재현한 다음에 함께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실습 환경에 이제 들어와 봤는데요. 어떻게 아까 PPT로 보셨던 그 화면과 좀 유사하신지 그런 생각이 좀 드시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태스크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우리가 실제 작업할 터미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따로 띄웠지만 실제 환경에는 아마 여기 절반 정도를 이 도큐먼트를 가지고 함께 문제를 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출 문제가 아니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연습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 거냐면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파드 네임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를 써야 되는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결국 이 파드를 저 특정 이미지와 특정 이름을 가지고 배포하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kubectl, 그 다음에 run 명령어,
엔진엑스 파드, 그 다음에 이미지는 여기 보시면 엔진엑스 알파인. 아이고, 구사가 좀 잘못됐네요. 그냥 제가 치겠습니다. 이미지에 엔진엑스의 알파인. 자, 이렇게 되면 이 파드가 이제 크리에이트 됐다라고 나오고요. 이 파드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파드가 성공적으로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 문제를 저희가 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 내가 파드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도큐멘트에 가서 검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파드라고 하는 이런 문서가 나올 것이고요. 파드를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배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대로 해볼까요? 자, using 파드,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야물 파일 하나를 만들고요. 이 안에 우리가 갖고 왔던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 자, 이름은 한번 뭐 테스트로 주고, 이미지는 엔진엑스로 준 이후에 그대로 배포를 하는 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테스트라고 하는 파드가 배포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한 2개의 파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태스크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는 모를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이 도큐멘트를 통해서 찾아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문제도 한번 시험 삼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걸 보니까 메시징이라고 하는 파드를 이러한 이미지를 이용해서 그리고 라벨이라는 걸 달아서 함께 배포해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파드를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K런 메시징, 이미지는 레디스의 알파인, 그 다음에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티어가 MSG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원한 또 파드가 배포가 되겠죠. 이렇게 정보를 좀 볼 수 있고, 이런 명령어를 하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escribe 명령을 좀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옵션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다 현재 지금 부여를 했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미지도 나오고요, 뭐 이름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금 제가 부여한 요 라벨도 여기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을 한번 봤기 때문에 실제로 기출문제를 한번 해결해 나가면서 어떤 문제를 좀 우리가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를 함께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기출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 프로덕션이라는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게 되고, 가진 상태에서 자, 로그를 확인하고 그 안에 있는 커스텀 앱 파드를 확인해라 라는 내용이죠. 자, 로그 중에서 에러가 찍힌 그 라인을 별도의 이런 바에 CKA2023 그 다음에 error.txt로 저장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실제로 한번 찾아가 보는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로그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자, 도큐먼트에 가서 이 로그를 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앞서 봤던 치트시트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치트시트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명령어들을 이렇게 좀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것들을 좀 축약해서 쓸 수 있는지, 자주 쓰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 안에서 로그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로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걸 보면 덤프 파드의 로그스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일단 쿠베 컨트롤에 로그스라는 명령어와 파드 이름을 지정해주면 되겠구나를 알고 있으니까요. 자,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자, 이 화면은 아까 우리가 잠깐 들어갔던 그 실습 환경에 제가 미리 기출문제에 맞는 문제를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함께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명령어 쿠베 컨트롤 로그스 마이 파드인데, 지금 파드 이름이 조금씩 번갈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파드 이름이 커스텀 앱이죠. 그래서 커스텀 앱. 자, 그리고 네임스페이스가 이제 프로덕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는 프로덕션. 자, 물론 여기서 지금 네임스페이스를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기출을 우리가 풀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기본적인 좀 이론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타 뒤에서도 좀 말씀드릴 거지만 유료나 무료 좋은 강의들이 많습니다. 뭐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좋은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강의를 좀 참고해서 별도로 좀 공부가 필요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엄청나게 이제 한정적이어서 최대한 목적에 맞는 강의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이 파드를 운영할 혹은 영향력을 좀 최소화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네트워크의 서브넷처럼 저 영역에서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운영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고요. 자, 우리가 이제 파드를 지정을 했고, 이 중에서 이렇게만 먼저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다양한 로그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로그는 모든 로그가 아니었죠. 에러 로그만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모두 4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에러 로그를 그냥 했나요? 그렇지 않죠. 특정한 위치에 지정하도록 우리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보시면 이 커스텀 앱이라고 하는 파드에 프로덕션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있는 안에 로그가 에러 내용을 이 특정 위치에다가 가져가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만든 명령어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면 이상이 없을 거고, can 명령어로 해당 내용을 좀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벌써 기출문제 하나를 우리는 풀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특별하게 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아직 알고 있는 되게 기본적인 것들을 조합을 한다면 바로 이렇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제가 아키텍처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서 왼쪽에 컨트롤 플레인이 있고 오른쪽에 실제 운영하는 노드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노드 01이 상태가 not ready 상태다. 여기 밑에를 보시면 not ready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not ready를 다시 ready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고치라는 거예요. 트러블 슈팅의 영역이죠. 자, 이것도 보면 이 내용은 문서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트러블 슈팅하는 방법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문서에 요 not ready를 치면 아마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 이렇게 큐블렛이 뭔가 멈춰져 있기 때문에 상태가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힌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제로 보면, 자, 우리가 노드에 대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쿠베 컨트롤 get 노드 정보를 보면 되고요. 현재는 ready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상태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우리 SSH로 지금은 우리의 위치가 앞에 이름 보이는 것처럼 컨트롤 플레인에 있거든요. 그래서 노드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노드로 접근을 했으면 이 노드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을 한다면 시스템 컨트롤을 이용해서 스테이터스 큐블렛, 네, 지금은 이렇게 러닝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걸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disable, 네. 자, 이걸 끈 다음에 다시 한번 상태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inactive, dead라고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실제로 자, 나가서 다시 한번 노드의 상태를 보게 되면 지금은 또 안 바뀌어 있는데 조금 기다리면 아마 not ready로 바뀔 겁니다. 상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SSH로 노드 01 들어가서 시스템 컨트롤로 리스타트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리스타트까지 하고 다시 좀 신기한 상황이긴 한데, 자, 이 스테이터스가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이 상태로 원래는 바뀌어야 되고요. 아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게 문제가 지금 not ready 상태라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실제 지금 여기 들어가서 노드에 들어가서 상태를 보면 이게 자동으로 다시 또 켜지게 되네요. 자, 어쨌든 정리를 하면 실제 이제 그 문제 상황에서는 이게 디세이블 된 상태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disable now kubelet. 네, 이 상태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마 저 inactive 상태로 이 상태로 우리가 만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방금 제가 한 것처럼 그냥 재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후백 컨트롤 enable now kubelet 이라고 하면 다시 재시작이 될 거고요. 혹시 모르니까 시스템 컨트롤 리스타트 큐브렛이라고 하면 재시작까지 완벽하게 돼서 아마 다시 러닝 상태로 바뀌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요것만 나오면 괜찮은데 이제 변형 문제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한 거는 이 큐블렛이 inactive인 상태인 거죠. 자, 이때는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보다 보니까 activating이라는 또 상태가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auto restart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에러가 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아까 죽었을 때 not ready로 안 바뀌고 바로 ready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때 뭔가 에러가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쪽을 보면 저널 컨트롤 이 옵션을 통해서 이 큐블렛의 로그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부터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로그를 보면 아마 가장 하단에 있는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큐블렛을 실행을 하는데 이런 run ca file.crt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이 위치에는 이 별도의 cert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실제 enable 할 때 에러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 이 부분을 실제로 있는 이 etc의 쿠버네티스의 pki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여기 이제 파일들이 있겠죠? 이 내용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바꿔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 내용은
요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etc에 시스템 D 그 다음에 시스템 그리고 큐블렛 서비스 D 그 다음에 10 컴프 요걸 보시면 자 이렇게 이런 화면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업로드 할 시에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이 중간에 보시면 config가 바의 라이브러리의 큐블렛의 config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화면은 나가고요. 자, 이 야물 파일을 보게 되면 이 중간에 클라이언트 CA 파일 요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CA 파일, 자, 요 내용이 이제 잘못된 거죠. 실제로는 이 안에 이제 CA 파일을 갖고 오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 부분에 가면은 아마 그 wrong CA 파일로 내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름이 wrong CA 파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치하지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경로에 있는 파일의 이름을 바꿔주던가 아니면 이제 경로를 바꿔줘야 되는데 웬만하면 이런 파일 이름을 바꾸기보다는 실제 이 경로를 좀 바꾸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쿠버네티스 문제는 여러 가지 하나의 클러스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이렇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파일들을 하나 잘못 건드리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문제를 못 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기존에 있는 파일의 이름은 건드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요. 자, 세 번째 부분도, 세 번째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액티브예요. 액티브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실제로 마스터 컨트롤 플레인에서 확인하다 보면 not ready로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봐도 문제를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 큐블렛의 로그를 보게 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아마 쿠버네티스를 조금 하셨던 분들이라면 바로 알아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큐블렛을 동작을 하고 API 서버와 통신을 하려고 하는데 그 API 서버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왜냐하면 API 서버는 기본적으로 6443 3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71443으로 요청을 하니까 이 부분을 당연히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vi 그다음에 etc에 쿠버네티스에 큐블렛 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 설정 파일을 보게 되면요. 중간에 이렇게 서버, 어떤 서버와 통신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 부분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7443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생기는 오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6443으로만 바꿔주시면 알아서 643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큐블렛을 재시작하시면 해당 문제도 쉽게 풀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드 네임이 01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현재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리스케줄 하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파드에 대해서 이제 리스케줄링을 하라는 이제 얘기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의 키워드는 unavailable과 리스케줄 요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스케줄링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검색을 하게 되면 요 슬라이드 내용에 있는 것처럼
요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의 핵심은 이 리스케줄링이 나오면 우리가 찾아야 될 키워드는 드레인이에요. 그래서 드레인을 검색하게 되면 어떻게 좀 드레인을 해야 하는지를 이미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쿠베 컨트롤로 노드의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이것들을 이렇게 명령을 통해서 드레인을 해라 라는 그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요 환경에서 한번 보게 되면 명령어를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제시된 거에 따라서 한번 그대로 쳐볼게요. 자, 쿠베 컨트롤 get 노드를 하게 되면 노드 정보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정보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어떤 파드가 어떤 노드 혹은 컨트롤 플레인에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테스트로 1, 2, 3, 4라고 하는 제가 오타가 났네요. 자, 이런 이미지의 엔진X 1, 2, 3, 4. 네, 그렇죠. 그래서 자, 두 개를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YD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만든 1, 2, 3, 4와 1, 2, 3, 4, 5는 노드 1에 배포가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드레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이 노드에다가 배포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어를 그대로 갖고 오고요. 뒤에 노드 이름, 즉 01을 한번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만약에 이 force라는 추가적인 명령어를 붙일 수가 있는데요. 이 명령어를 붙이게 되면 현재 여기서 수행하고 있는 이 파드들이 모두 삭제가 됩니다. 말 그대로 강제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전에 우리가 1, 2, 3, 4로 했지만 이번에는 A, B, C, D로 한번 배포를 해볼게요. 그리고 A, B, C, D, E도 한번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드가 어디에 배포가 됐는지 한번 보면 자, 이제 A, B, C, D와 A, B, C, D, E는 노드 01이 아니고 보시면 컨트롤 플레인에 배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말 그대로 이 배포를 여기다가는 더 이상 배포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하느냐? 밑에 친절하게 명령어가 나와 있습니다. onCode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작성하면 되고요. 노드 01 하면 다시 요 스케줄링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고 이번에는 뭐 1111을 한번 배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보면은 111은 다시 노드 01에 배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명령어, 즉 drain 명령어 뒤에다가 force를 붙이게 되면 현재 노드 01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죽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파드가 아니고 디플로이먼트로 배포된 것들은 죽어도 다시 개수만큼 올라오게 되어서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파드로 된 것들은 그대로 죽으면 끝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없고요. 우리가 문제를 다시 보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리스케줄링이에요. 그러니까 사용 가능하지 못한 거는 우리가 드레인으로 했지만 결국 이 리스케줄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파드들이 날아갔는데 대체 어떻게 리스케줄링을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이 파드들에 대해서도 미리 정보를 다시 야물 파일로 뽑아올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배포한 파드의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정보를 와이드로 보게 되면 더 다양한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정보를 제가 1234.yaml이라는 파일로 가져오게 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파드가 있다면 쿠버엘 컨트롤 get 파드, 그 다음에 파드 이름, 그 다음에 아웃풋을 야물 파일로 떨어뜨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요 야물 파일을 뭐 1111에 야물로 하겠다. 자, 이렇게 한다면 요 야물 파일을 확인해 봤을 때 다음과 같이 그 파드의 정보들이 쭉 보이게 돼요. 무슨 소리냐면 이 야물 파일을 가지고 불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날리거나 혹은 운이 좋다면 그대로 그냥 배포를 하셔도 전과 같은 그 파드를 얻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말은 우리가 문제에서 이 리스케줄링이 필요한 애들은 방금 제가 수행했던 이 아웃풋, 요 야물 파일 아웃풋을 가지고 별도의 야물 파일을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다른 노드로 리스케줄링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드, 실제 시험에 가면 아마 이 노드가 2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드 01에 있는 파드들을 다시 야물로 가져오시고요. 노드 01에 대해서 drain 명령을 이용해서 이제 unavailable 하게 만든 상태에서 다시 그 야물 파일들을 배포하면 노드 02에 리스케줄링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푸는 게 문제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명령어를 잠깐 헷갈렸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SCD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SCD에 대해서 이제 복구하는 문제를 만나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고요. 이때 우리가 검색해야 될 부분은 이 스냅샷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어를 외우고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자, 조금씩 내려보면 스냅샷이기 때문에 백업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etcd의 백업 앤 리스토어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내리다 보면 이렇게 백업 방법, 그 다음에 리스토링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백업 방법을 보니까 이 명령어를 쓰면 된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이 창을 열어서요. 자, 여기다가 이제 지정된 요 내용들을 넣어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현재 이 그 문제에서 받았던 요 파일.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요구받은 것들은 자, 이 주소를 가지고 스냅샷을 데이터 아래에다가 만들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사용할 TLS 서티피케이트와 키는 이 밑에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확인한 명령어가 이렇게 되죠. 자, 여기 CA 부분을 이 위에 부분을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클라이언트 부분을 서트 요렇게, 마지막 키 부분을 요렇게 넣어 주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반은 수행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거대로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옵션에 그 다음에 이런 의미의 값들이 주어지게 되고요. 뒤에는 동일하니까 복사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서트 파일은 server.crt, 그리고 키 파일은 server.key, 요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자, 스냅샷이 세이브할 백업 위치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에서 제시된 것처럼 데이터에 etcd에 snapshot.db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명령어를 그대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터미널로 돌아가서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작성한 명령어를 해주면 성공적으로 일단 스냅샷이 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 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두 번째 문제, 자, 우리가 스냅샷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자, 복구를 하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또 만났습니다. 자, 복구를 하는데 이미 스냅샷이 이 위치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리스토어 부분을 봐야겠죠. 아, 리스토어를 보니까 이 명령어를 치면 이제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요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을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우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입력을 하면 자,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해서 복구를 수행할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디렉토리에다가 다시 이 SCD를 엎어 씌울 것인가. 자, 지금 보면 바에 기본적으로 바의 라이브러리에 SCD라고 하는 폴더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의 라이브러리에 current라고 하는 그 폴더로 얘를 한번 복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snapshot.db라고 하는 부분은 복구할 파일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와 있죠. 바의 라이브러리에 백업 scd 스냅샷의 previous.db를 가져와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실은 이 명령을 하기 전에 엄청나게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etcd 컨트롤 스냅샷 그리고 리스토어에 이제 헬프 명령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리스토어를 할 때 넣어줘야 될 옵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 옵션들이 이제 디폴트 옵션들을 다 사용하고 있어서 굳이 우리가 지정하지는 않은 거고요. 한번 복구 명령을 하기 전에 우리가 복구되었다는 걸 알려면 지금이랑 당연히 상태가 달라야겠죠. 자, 그래서 임의의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 2, 3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숫자들, 이런 파드들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명령어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 명령어를 입력하니까 뭔가 쭉 바뀌었죠. 자, 여기서 기다리시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곳이 한 군데 더 있어요. 뭐냐면 자, 이 SCD는 또 스태틱 파드라고 해서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옵션이 바뀌면 자기가 알아서 다시 재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기존에 있는 저장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 사항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구한 걸로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바의 라이브러리에 current라고 하는 그 폴더로 우리가 SCD를 복구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SCD의 설정 파일에 들어가서 쭉 내리다 보면 이 SCD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금 현재 SCD로 되어 있지만 저는 current로 아까 설정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current에 기존에 있는 백업본 내용을 가지고 값을 엎어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주면 이제 SCD가 스스로 재기동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SCD가 내려갔기 때문에 별도의 파드 값을 가져오지 못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SCD에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SCD가 날아가면 당연히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값들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잠깐 기다렸다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시험을 보시다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냐면 갑자기 그 문제에서 제시된 폴더에 혹은 파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거 왜 그런 거냐면 오류가 아니고 폴더의 권한이 아마 다른 소유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폴더나 혹은 저 파일의 그 권한이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의 그 체인지 오너 명령, CHOWN 명령어를 이용해서 저 SCD 백업본이 들어있는 폴더를 변경해 주시고 이 절차를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복구가 완료됐고요. 어떤가요?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1, 2, 3, 4, 1, 2, 3 이런 내용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백업 문제도 우리가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클러스터 로우를 만들고요. 그리고 서비스 어카운트와 매핑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문제를 보면 또 특정한 권한만 가지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또 서비스 어카운트를 만들 때는 특정한 네임스페이스를 또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도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클러스터 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클러스터 내부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권한을 가져갈지를 이제 정의하는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비스 어카운트는 그 역할이 이제 어떤 위치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서비스가 서비스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서비스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의 권한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와 매핑되는 게 이 서비스 어카운트라고 하는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이 클러스터 롤을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클러스터 롤을 검색해보면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요걸 그대로 보고 이렇게 야물 파일 형태로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명령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우리가 수행할 수 있고요. 자, 쿠베 컨트롤로 클러스터 롤을 만드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죠. 한번 복사를 해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만들면 되겠죠. 쿠베 컨트롤로 크리에이트 클러스터 롤을 만드는데,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벨롭먼트 클러스터 롤이네요. 디플로이먼트 클러스터 롤이고요. 그 다음에 이 verb가 역할을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create죠. 그 다음에 리소스는 예시는 pod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deployment, 그 다음에 state preset, 그 다음에 데몬 셋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벌써 첫 번째 태스크가 끝난 거예요. 그냥 검색을 해서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씩 쳤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이것들을 모두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자, 입력을 해주면 자,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좀 해보진 않았지만 이게 동일하게 서비스 어카운트도 치면 어떻게 만드는지 나오겠죠. 그래서 자, 이름은 CICD 토큰이고 네임스페이스는 앱팀1이다. 자, 그러면 그대로 쳐보는 거죠. 자, 쿠베 컨트롤 만들 건데 서비스 어카운트는 SA라고 하는 쇼 네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CICD 토큰이고요.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는 앱
팀 1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세 번째 보면 좀 정신이 없지만 이렇게 그 클러스터 롤 바인딩을, 즉 내가 앞에서 만든 클러스터 롤과 서비스 어카운트를 매핑 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서비스 어카운트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 클러스터 롤 권한을 쓸 수 있겠죠. 이 두 개를 매핑하는 방법은 여기에 클러스터 롤 바인딩 부분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쿠베 컨트롤에 크리에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롤 바인딩이죠. B까지 주고 자동 완성. 그 다음에 이름을 보면 우리가 그 디플로이먼트 조금 불편해서 요 파일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게 복사가 안 돼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자, 이름을 지금 보시면 별도로 주라는 게 없네요. 그러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디플로이 원트 클러스터 롤 바인딩. 저는 이런 식으로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는 클러스터 롤 이름이 아까 우리가 만든 게 디플로이먼트 클러스터 롤이었죠. 그래서 클러스터 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서비스 어카운트 이름이 앱팀 1이고요. 자, 이때 요 서비스 어카운트 네임은 이 네임스페이스 다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기 자체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cd 네. 자, 이렇게 하시면 앞에서 롤을 만들었고요. 그거 연결된 서비스 어카운트까지도 만들고 클러스터 롤과 서비스 어카운트까지 함께 합쳐주는 것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명령어로 이미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서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6번이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그래도 간단하죠. 새로운 파드를 만들고 또 새로운 네임스페이스를 함께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파드를 만드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전에 네임스페이스 만드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요런 정도는 이제 아시겠죠? 쿠베 컨트롤 크리에이트를 해서요.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 이름이 CKA 2023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네임스페이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우리가 파드를 요 밑에 내용들을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부 환경 변수를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기다가 파드를 쳐서 파드를 배포할 때는 어떤 옵션을 줘야 되는지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보면 이렇게 커맨드를 작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커맨드를 입력해야 되니까 한번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한 내용을 가져오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내용을 보면 파드의 내용은 파드 2023이네요. 그러면 헬로 부분을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바꿔줘야 될 거는 이미지가 비지박스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미지도 웬만하면 문제에 나와 있는 것대로 그냥 다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도 사실 뭐 상관은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그냥 일부러 동일하게 맞춰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맨드를 보면 빈에 쉘 넣으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최대한 좀 활용해서 사용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빈 쉘까지 하고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근데 아직 이 엔바이러먼트와 아규 요거를 아직 두 개를 못 넣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또 검색을 해보는 거죠. define environment라는 게 있네요. 여기를 보니까 여기 environment 입력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environment name value 이런 방식으로 넣도록 되어 있네요. 자, 우리도 동일하게 넣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다시 해서 environment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name과 value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자, nam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cert를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를 바꿔줍니다. name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컨트롤이 조금 어렵게 되는데요. 자, 쭉 지우고 name은 cert 그 다음에 value 같은 경우에는 CKA cert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함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 보시면 argument 부분도 우리가 좀 확인해서 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도 내려보면 아이고 이렇게 바로 넣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레벨 수준을 서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레벨 수준을 맞춰 주셔야 아무 문제 없이 잘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명령어는 -c 자, 요 명령어네요. 자, 이 명령을 넣어주는데 그냥 넣어주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리고 특이한 게 이걸 좀 구분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마 에러가 나실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래도 좀 통일성을 위해서 양식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파드 하나, 이 문제에서 만든 파드에 대한 야물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해당 파일을 배포하시면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컨테이너를 한 파드에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엄청 간단해요. 이런 문제는 바로 우리가 아까 했던 런 파드를 좀 이용해서 파드 이름이 별도로 나와 있진 않네요. 이름이 여기 나와 있네요. ES#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됐으니까 네, 좀 시간이 별로 없나 봅니다. 자, 런 파드 이름 그대로 가져가고요. 이미지가 우리가 제시된 게 nginx. 자,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드라이 명령어를 좀 이용해서 야물 파일로 떨어뜨립니다. 자, 이 야물 파일을 다시 보면요. 코드 01의 야물 파일을 보면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이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결국
너무 다 지웠네요. 네, 우리가 필요한 건 이미지와 네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네 개가 필요하니까 네 개를 넣어 주시고요. 각각에 맞게 이미지와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자, 레디스 이미지와 그 다음에 뭐 레디스 일부러 맞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멤캐시 여기도 멤캐시 그 다음에 컨설이라고 하는 접근제요. 컨설 이렇게 하게 되면 파드 하나가 만들어지고 역시 배포를 하면 이 해당 기출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디플로이먼트예요. 그래서 디플로이먼트가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의 파드가 아니고 여러 개의 파드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숫자 3을 해놨다면은 3개의 파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떨어진다면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걸 감지하고 다시 새롭게 파드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있는 이 디플로이먼트의 레플리카, 즉 복제본을 5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네임스페이스는 데브옵스에 있기 때문에 한번 요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파드를 확인했는데 지금은 디플로이먼트이기 때문에 디플로이먼트를 한번 이제 get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es-sop 오더의 네임스페이스가 아까 데브옵스였죠. es-shop 오타가 제가 하나 났네요. 자, 이렇게 하면 현재 2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거를 5개로 해야겠죠. 자, 시간이 조금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실제 그 도큐먼트에서 바로 하나씩 보는 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큐먼트에 이렇게 디플로이먼트를 하게 되면 스케일링 디플로이먼트라는 부분을 좀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 레플리카 개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하면 스케일 디플로이먼트 이름이 e샵이었죠. e샵 오더에 레플리카스를 5개로 바꾸는 거고 네임스페이스는 데브옵스였습니다. 또 오타가 있네요. 레플리카스. 네, 이가 빠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케일이 됐고 다시 확인해 보면 up to date 이제 5개로 하나씩 늘어나는 걸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시간이 지나면 요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스케일링만 해서 그냥 단순히 레플리카만 바뀌었나 보네요. 그래서 어찌됐건 문제 자체는 이 레플리카를 숫자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집에서 만든 환경과 지금 이렇게 무료로 좀 제공해주는 환경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8번, 9번을 가겠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OS를 쓰다 보면 OS를 업그레이드, 즉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해야 될 텐데 그때 아무렇게나 업그레이드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롤링 업데이트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냐면 역시 이 롤링 업데이트도 도큐먼트에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set 이미지 명령어를 쳐서 nginx로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면 우선은 요 태스크를 배포를 하고 바꾸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자, 이거에 맞춰서 우리는 배포를 하면 됩니다. 쿠베 컨트롤 크리에이트
create, deployment 여러 개를 할 거니까요. 이름이 nginx 대시였죠. 앱, 그 다음에 이미지가 1.1.1의 알파, 여기 하나가 빠졌네. nginx입니다. 네, 이거는 조금 오타인 것 같고요. nginx의 1.11.10의 알파인, 그 다음에 레플리카가 몇 개였죠? 자, 3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디플로이먼트 3개짜리가 이제 배포가 된 거고요. 다시 이 문서에 따라서, 이 명령어에 따라서 롤링 업데이트 명령어를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쿠베 컨트롤 셋 이미지 디플로이먼트를 하는데 셋 이미지 디플로이 오케이 쿠베CTL 디플로이먼트 그 다음에 이름이 요거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버전만 바뀌었으니까요. 자, 버전이 1.1.13으로 1.11.13 알파인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set kubectl set 이미지 kubectl 잠시만요. kubectl set 이미지 디플로이먼트 set 이미지 이거는 좀 봐야겠네요. 잠시만요. 자, 롤링을 쳐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롤링 업데이트. 네,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요걸 가지고 쿠베 컨트롤 셋 이미지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쿠베 컨트롤 셋 이미지 디플로이먼트 nginx 대시 앱의 이미지가 nginx 10점 알파인인데 요게 왜 이미지가 아니죠. 여기가 그쵸. 기존 nginx에서 1.11.13 알파인으로 바뀌는 거죠. 네, 요렇게 이제 하면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디스크라이브 명령을 통해서 디플로이먼트에 이제 우리가 만든 nginx 앱을 보면 여기에 셀렉트 여기 1.11.13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롤백을 하라는 옵션까지 같이 있습니다. 자, 이 롤아웃도 잠깐 끊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고요. 환경이 조금 하던 게 끊겨서 요 롤 아웃을 하면 되는데 요 롤 아웃 부분은 우리가 그 도큐 문서를 보면
자, 롤아웃이라는 옵션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kubectl 그 다음에 롤아웃을 하시고, 자, 여기로 좀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시 좀 처음부터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치시면 아까 우리가 1.11.10에서 1.11.13으로 돌아왔죠. 업그레이드를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언두를 하게 되시면 1.11.13 버전에서 다시 1.11.10 버전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요거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10번은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을 만들고 파드에게 연결시키라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PV, 즉 퍼시스턴트 볼륨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할 물리적인 스토리지를 의미하고요. 이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은 이 물리적인 실제 디스크에서 얼마나 사용을 할지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청을 가지고 실제 파드에다가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하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키워드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과 그다음에 클레임 에지 볼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문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미 이 환경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퍼시스턴트 볼륨 2기가짜리를 이미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내용에 기반해서 이제 작성을 해 주면 되고요. 먼저 이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에 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서에 치면 내용이 잘 나오게 되고요. 요것보다는 조금 밑에 내리면 가장 심플한 거, 좀 더 내리면 타이머, 네, 이걸로 가겠습니다. 가장 무난한 형태의 퍼시스턴트 볼륨인 것 같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야물 파일 pvc 야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자, 이름은 문제에서 주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름이 주어졌네요. PV 볼륨이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PV 볼륨, 그 다음에 요청하는 캐패시티는 5기가가 아니죠. 10메가입니다. 그 다음에 볼륨 모드는 뭐 별도로 볼륨 모드는 나와 있진 않고요. 리드라이트 원수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스토리지, 클래스 네임 이런 것, 요거는 특히 맞춰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PV에서 클래스를 확인했었죠. 이 내용과 동일하게 맞춰주고, 마운트 옵션, 그 다음에 뭐 NFS 옵션 이런 것들은 또 현 단계에서는 필요 없기 때문에 날리시고 저장,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통해서 PV 볼륨,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PV 볼륨이고, 그 다음에 PV 볼륨, 액세스 모드, 리사이클, 액세스 모드가 이게 왜 에러가 나는지 잘 모르겠네요. 리소스에 여기 구문에 좀 오류가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전 지금 클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참고를 한 게 펄스스타트 볼륨이죠. 완전히 잘못하고 있고 제가 참고해야 될 거는 여기입니다. 네, 이렇게 착각을 하지 마시라는 좋은 좀 사례가 된 것 같아요. 자, 다시 지우고 저도 좀 긴장을 했나 봅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름은 마이클레임이 아니죠. 마이클레임이 아니고 PV 볼륨을 다시 넣어주고요. 액세스 모드는 그대로 두고 용량은 8기가가 아니고 10메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지 클래스는 슬로우가 아니고 앱 호스트 패스 SC라고 하는 걸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밑에 셀렉터 이런 정보들은 이제 불필요하기 때문에 날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 어플라이를 통해서 이 PVC를 크리에이트 하게 되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파드와 이제 연결을 하라고 되어 있죠. 자, 클레임 애저 볼륨을 여기서 또 검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볼륨에 들어가면 클레임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클레임 애저 볼륨. 자, 클레임 애저 볼륨. 패스는 아니고요. 호스트 패스. 파드 볼륨으로 다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호스트 패스 파드 클레임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파드 만들고 클레임. 네, 여기에서도 또 확인할 수가 있네요. 여기 나와 있네요. 파드를 만들고 펄스스타트 클레임과 이 볼륨을 연결하는 방법을 여기서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복사하고요. 자, 다음에 파드 C.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파드 네임은 웹서버네요. 파드 네임은 웹서버. 그 다음에 이미지는 엔진엑스인데,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미지 부분에다가 네, 엔진엑스로 줬고 컨테이너에도 그냥 이름을 동일하게 주겠습니다. 나와 있지 않으면 최대한 좀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하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운트 패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나와 있는 대로 마운트 패스를 쉐어에 엔진엑스 HTML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드 같은 경우에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컨피규어 뉴폰 해 요거는 이미 위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자, 이 상태에서 엔진엑스 여기에서 이제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요 밑에 이제 클레임을 연결하는 볼륨 마운트 볼륨에서 볼륨 마운트 위에 있었네요. 네, 이게 조금 이름이 좀 헷갈리다 보니까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자, 네임을 보면 PV 볼륨이죠. 우리가 펄스스타트 클레임 네임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볼륨 자체의 이름을 그냥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PV 볼륨으로 가고요.
자, 이게 어디랑 연결되느냐? 여기에 유저 쉐어의 엔진엑스 HTML과 연결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야물 파일을 하시게 되면 크리에이트가 되고 해결이 되는데요. 마지막에 요 명령어를 또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 캐패시티를 지금은 10으로 배포했는데 20으로 바꾸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 후배 컨트롤 에딧하고 예를 들어서 뭐 PV를 바꿔라 그러면은 PV에 뭐 PV1 제가 아까 K edit PV1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처음에 2기가로 이렇게 스토리지를 지정해 놨지만 요거를 요거 PV가 아니고 PVC를 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PV가 아니고 우리가 방금 10메가를 요청한 이 PVC 요거를 문서대로 보면 20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해당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거의 다 왔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11번 문제는 이제 네트워크 팔리시를 만드는 문제예요. 요거 내용도 조금 많지만 바로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팔리시에 대해서 바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네트워크 팔리시를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 부분은 거의 헷갈릴 게 없습니다.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거 복사하셔서 하시면 되고, 자, 우선은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자, 하나씩 주어진 대로 또 바꿔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름은 allow port from namespace네요. allow port from namespace. 그 다음에 제가 존재하는 namespace는 DevOps입니다. 자, 일단 밑에 보면 자, 파드 셀렉터 부분은 우리가 막으면 안 됩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막고자 하는 것, 우리가 정확하게는 원하고자 하는 거는 파드 중에서 특정한 어떤 라벨을 가진 친구들을 허용을 하겠다는 거지, 저 네임스페이스를 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드 셀렉터는 별도로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전체 허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우리가 allow고요. 그 다음에 ingress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제어를 하라고 되어 있어서 egress는 제외하고 ingress, 그 다음에 IP 블락으로 막으라는 얘기는 없었죠. 그래서 노드로 막을 거기 때문에 IP 부분은 날려줍니다. 자, 대신에 노드로 막는데 이때 네임스페이스와 역시 마찬가지로 또 파드 셀렉터는 아니죠. 파드를 가지고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밑에도 날려주고요. 자, 노드 스페이스 셀렉터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확인할 거는 라벨을 확인해 봤더니 팀의 미곱스라는 라벨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팀의 미곱스 요거를 넣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네, 기본적으로 됐고, 자, 포트 같은 경우에도 80번만 하라고 되어 있어서 6379는 지우고 80으로 변경. 뒤에 이그레스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날려주시면 요구한 사항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당연히 잊지 마시고 어플라이 꼭 해주셔야 되고요. 뭔가 하나가 좀 잘못 들어가 있나 보네요. DevOps, 그 다음에 스펙, 파드 셀렉터가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단순한 오타 하나,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금 띄어쓰기가 안 되어서 지금 에러가 났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도 좀 고민을 잘 하시고 이런 실수를 좀 줄이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네트워크 펄리시도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라벨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아니, 그냥 네임스페이스를 막아라 라고 하는데 라벨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이 그 네임스페이스, 특정 네임스페이스가 아까 미그 옵스였죠? 얘에 대해서 show labe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치면 이 네임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네트워크 정책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꼭 확인하시고 정책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이고요. 12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해요. 되게 기본적인 명령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이제 좀 확인하는 그런 명령어인데, 아마 기본적으로는 이 그 탑 명령어를 쓸 수가 없을 텐데, 실제 그 시험장에 가시면 이 탑 명령어를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라벨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쿠베 컨트롤, TOP, 그 다음에 파드. 왜냐하면 운영 중인 파드를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이 파드, 그 다음에 라벨이 네임이 오버로디드 CPU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라벨을 가진 파드들이 리스트업 됩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이렇게 컵이 아니겠죠? CPU겠죠?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드의 이름을 요 안에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둘 중에 더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요 캠퍼스 0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캠퍼스 01을 바에 CK2023, 그 다음에 CPU.txt에 넣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업그레이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거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좀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좀 문서로 내용을 좀 대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다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업그레이딩 컨트롤 플레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하시다 보면 밑에 그 워커 노드도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를 하면 되는데 얘는 변경할 게 거의 없어요. 그대로 그냥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쿱의 어드민이라는 걸 업데이트 하라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업데이트 하고 싶은 거는 현재 버전은 1.27.0번인데 1.27.1번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1.27.1번을 넣어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잘 되는지만 이제 보기 위해서 알아서 잘 돌아가고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게 진짜 업데이트가 1.27.1번이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랜이라는 게 뭐냐면 미리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돌아갔을 때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은지 말 그대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플랜까지도 이상이 없다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이 쿱의 어드민 업그레이드 어플라이 명령어, 플랜 계획을 세웠으니까 배포를 해야겠죠. 어플라이 버전 1.27.1번 이렇게 명령어를 하게 되시면 아무 문제 없이 석세스가 뜨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컨트롤 플레인만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요 밑에 오셔서 워커 노드도 같이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끝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중간에 있는 노드들에 대해서 다 드레인을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큐블렛을 가지고 다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노드에 있는 그 에이전트가 운영을 위한 에이전트라고 했잖아요. 이 큐블렛이. 그 다음에 쿠베 컨트롤 당연히 버전을 업데이트 해야겠죠. 여기 내용만 바꾸셔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대로 리스타트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완료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드레인을 풀어줘야겠죠. 여기에 이제 마스터 플레인의 이름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 컨트롤 플레인 마무리되는 거고, 자, 워커노드로 가게 되면 역시 워커노드 SSH로 접근한 다음에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자, 컨트롤 플레인 업데이트 브랜드. 아이고, 이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SSH로 붙은 이후에는 요 밑에 내용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약간 제가 순서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네, 요걸 가지고 워커 노드에다가 하시면 해당 문제는 업데이트가 잘 되고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좀 기출 문제를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걸렸지만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이게 실습 환경이 아무래도 제가 평소 하던 것과 좀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좀 지연이 있었던 점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한 그 강의는, 그 실습 환경은 이렇게 별도 그 유료 강의를 구매를 하면은 이렇게 제공해주는 환경에서 일부러 좀 만들어서 해봤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초기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쓸 수 있어서 그 환경을 가지고 해봤고요. 동일하게 실습을 해보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이제 유데미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주기적으로 할인을 합니다. 한 15,000원 정도면은 다 사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이 쿠버네티스에서 거의 바이블이라고 이제 불릴 정도인데 구매를 하셔서 한번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내용이 영어예요. 굉장히 좋지만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15,000원이 부담이 되지 않으신다면 뭐 실습 환경 겸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같이 했던 기출문제조 한번 같이 풀어볼 겸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료로도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이제 CKS로만 되어 있는데 뭐 CKAE S는 이제 보안에 특화된 그런 쿠버네티스 자격증이고요. CKA나 CKAD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연습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어차피 무료이니까 꼭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험을 신청하게 되시면 이렇게 킬러쉘이라고 하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2번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모의고사를 2번 보실 수가 있고, 대신에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킬러쉘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유데미에서 제공하는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업이라던가 이런 것들 좀 위주로,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도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는 이렇게 아실 수도 있겠지만 소위 따베쿠라고 하는 이렇게 좋은 무료 강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별건 아니지만 시험 팁입니다. 자, 이 시험이 좋은 거는 일단 시험은 기본적으로 한 번 더 재시험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 좋은 거는 떨어지자마자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봤을 때 내가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다면은 그 문제를 나와서 기록하시고 복귀해서 다시 푸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마 뭐 아예 모르는 게 아니고 문서만 보고 푸셔도 60% 정도, 70% 정도 그건 합격이지만 50% 이상은 누구나 그 문서를 보면서 답을 맞추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문제 차이로 결국은 이제 떨어지는 건데, 내가 첫 시험에서 풀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와서 복기를 하고 그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바로 두 번째 시험을 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시험을 하기 전에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이 방 전체에 대해서 카메라를 비추고 내 손목이라든가 귀, 그다음에 가방 이런 그다음에 신분증 검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시작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게 되면 이미 시작 시간이 1시에 한다 그러면 이미 12시 30분부터 한 20분 전인가 30분 전부터 접속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정각에 맞춰서 들어가면 그 전에 이미 먼저 들어온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오디트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 명당 보통 빠르면 3분에서 늦으면 5분, 10분까지도 걸리거든요. 그걸 이제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내 시험 시작은 1시더라도 이 오디 때문에 1시 반에 시작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 시간이 차감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지루하고 괜히 압박을 좀 받죠. 떠나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굉장히 별로입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분 전에 접속 링크가 열린다면 거기에 맞춰서 20분 전에 들어가셔서 대기를 하시고 가장 빠른 순번으로 바로 시험을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저도 앞에서 컨피그레이션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보여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모든 명령어들은 아니고 대부분 좀 자주 쓰이는 명령어는 이게 쿠베 컨트롤 API 리소스를 치시면 이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주 쓰이는 명령어에 대해서 어떻게 짧게 매핑이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아까 썼던 거 보면은 네임 스페이스는 NS라고 치면 바로 보고 파드 같은 경우에도 PO 이렇게 그 다음에 퍼시스턴트 볼륨 그 다음에 볼륨 클레임은 PVC랑 PV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셨죠? 이거 하나하나 치면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그냥 알고 있는 그냥 이런 단축키를 이용해서 명령어를 치면 거의 작업 시간이 10배 이상 빨라지기 때문에 이 명령어는 꼭 사용하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실습형이기 때문에 손에 익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환경에서 두세 번 정도만 하시면 알아서 손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에일리어스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K만 쓰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쉽게 쓰려면 우리가 파드를 볼 때 아까 전에 제가 저 같은 경우는 K, get, 파드 이렇게 해서 봤지만 이것까지도 아예 이렇게 명령어로 그냥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충분히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예 극단적으로 이걸 가지고 아예 P만 하면은 바로 파드 정보 쭉 나오게, D 하면은 디플로이먼트 쭉 나오게 이런 식으로도 이제 쉽게 바꾸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치트시트에 가면 이런 내용들이 좀 많으니까요. 꼭 이것들을 한번 보시고 나한테 좀 적합한 내용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한 그 기출 문제 풀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12문제, 13문제 정도를 진행했는데 아마 시험을 실제로 보게 되시면 이 13문제에서 90% 이상이 아마 나올 겁니다. 네, 그만큼 정형화된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이미 잘 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 다음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시고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실무에서 어쨌든 쿠버네티스는 계속해서 쓰이고 있고요. 이 자격증 그리고 이 지식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업무 기회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 내용은 제가 엄청 특별해서 이렇게 준비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치시면 굉장히 많은 기출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이미 정리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한 2주, 길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을 풀타임으로 투자할 필요 없이 간간히 남는 시간에만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결실을 맺으실 수 있을 겁니다. 꼭 도전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더 준비된 특강으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소프트웨어 공학과 특강 교수 박재호였습니다. 이상입니다.